제 남편은 의사입니다. 수년간 그는 항상 제 건강을 돌봐주었죠.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절하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제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이 라이트박스 위에 걸렸습니다. 차갑고 푸른 빛이 제 맞은편에 앉은 무표정한 의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가 비정상적인 소견이라고 부르는 것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문가적인 안심시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지도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서연 씨, 어제 받은 중심부 생검 결과인데요. 의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결과상 악성세포, 즉 치민성 유관암으로 보입니다. 악성, 암, 이 단어들은 저를 무너뜨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좁은 개인 병원의 낡고 해진 가죽 의자에 앉아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왼쪽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덩어리가 단순한 결절이나 일반적인 유선 증식증이 아니라는 것을 한 여자로서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남편 민주는 서울에서 유명한 종양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병원의 스타 교수이자 신의 손이라 불리며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그의 진료 한 번을 받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이었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바로 그 손으로 그는 몇 번이고 제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해. 내가 전문가인데. 알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100명이 생명을 구한 제 맞은편에 생판 남인 의사가 제 남편이 했어야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발견 시점이 중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원격 전이는 없습니다. 바로 치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주 전 그 밤 아들 준수가 고열에 시달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하려 했었지만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던 전화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집에 돌아와 횡설수설 변명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손이 제 왼쪽 가슴 위에서 아주 잠시 멈칫했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서연 씨, 제 말 듣고 계신가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분도. 김민준 교수님, 종양내과 맞으시죠? 분명 그분께서도. 이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병원 기록 사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원본과 사본 전부요. 저는 가방을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은 덥고 따가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한적한 카페로가 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계처럼 빠르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에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준수의 선생님, 단골 식료품 가게,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번호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다른 이름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우진. 제가 예전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갓 졸업한 그를 도와준 적이 있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우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우진입니다. 누구시죠?
우진 씨, 나 서연이에요. 예전 회사 선배. 아, 서연 선배님. 와,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쾌활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진 씨,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살인미수 사건도 맡아요? 수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진의 숨소리만 들리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움, 심지어 질투 섞인 눈으로 제 결혼 생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제 남편은 의사 김민준. 40세의 나이에 그는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성숙한 남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은 조리 있었고 행동은 신사적이었으며 항상 모든 가족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제 회사 회식이 있거나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민주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비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좋겠다. 젊은 동료 하나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능력도 좋고 멋있기까지 하잖아. 집에서는 공주처럼 대접받겠네. 혹은 친척 아주머니들은 서연이는 정말 복도 많지. 민준이 같은 남편을 얻었으니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처자식 끔찍이 아끼고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 드물어. 저는 그런 말들에 그저 쓴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좋겠다라. 저의 좋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준수를 낳고 15kg이 쪘습니다. 튼살로 뒤덮인 배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값비싼 정장과 국제학회로 점점 더 멋있어지는 동안 저는 수유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펑퍼짐한 홈웨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꿈꾸던 그 아가씨를 더는 알아볼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희생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공정한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희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6세, 그는 30세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계팀 직원이었고 그는 전도 유망한 레지던트였습니다. 양가에서는 우리를 천생연분이라 여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가 학식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제 생각에 제가 온순하고 예의 바르며 교사 집안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정을 잘 돌볼 것이라는 점에 만족하셨을 겁니다. 결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해진 틀 안에서 키워진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결혼에 꼭 낭만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존중과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제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년간은요. 그는 월급을 제게 가져다 주었고 기념일을 기억했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껍데기는 저의 빗바램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경력이 꽃피기 시작하면서 그가 교수로 임용되면서 그의 바쁜 날들은 점점 늘어났고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오늘도 당직이야? 저는 채소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당직 아니야. 급한 수술이 잡혔어. 혹은 교수님들과 컨퍼런스가 있어. 혹은 해외에서 온 전문가들을 접대해야 해.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는 의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 감히 제가 하는 기저귀 갈고 우유 타는 일을 그가 구하는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든든한 후방이 되어야 한다고, 그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예의 바름의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예의를 차리면 사람들은 당신이 영원히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 번은 민준이 병원 기념식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꽃다발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졸고 있는 준수 옆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 가족이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아내예요. 어머나.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사모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같은 의료계에 종사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주부예요. 그분의 눈빛은 즉시 변했습니다. 존경심에서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아마도 동정 혹은 경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날 밤 민주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식탁에 던지고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아, 피곤하다. 오렌지 주스 한 잔만 타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왔을 때 그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계속 기다렸는데. 저는 그게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의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환자나 동료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연, 완벽한 의사 김민준의 예의 바른 아내니까요. 하지만 지금 텅 빈 물잔이 놓인 카페에 앉아 저는 자문합니다. 만약 한 완벽한 결혼 생활이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변호사에게 전화해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묻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로 완벽한 결혼일까? 민준의 바쁨은 단순히 학회나 갑작스러운 수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상태였고 그가 자신과 가족 사이에 세운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준수는 그 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삶은 기계처럼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기상, 온 가족의 아침 식사 준비. 민준이 집에서 아침을 먹는 일은 드물었지만 저는 그래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찍 가봐야 해. 병원 아침 회의가 있어.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6시 45분 준수를 깨워 씻기고 밥을 먹입니다. 7시 15분 준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야 저는 부랴부랴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했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없고 월급도 용돈벌이 수준이었지만 제게 중요한 한 가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 정각에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시장에 들렀다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녁 8시 식탁의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만화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이가 입에 밥알을 묻힌 채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빠는 바쁘셔. 사람들을 구하고 계시거든. 저는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아이를 만족시키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영웅이 되기 위해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담이 닥쳐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이었지만 후유증이 꽤 심각해서 걷기가 불편하고 기억력도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셔서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시골집의 두 노인분만 서로를 돌보는 것은 불안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민준과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실 친정 부모님이 제게 주신 혼수였습니다. 민준은 인테리어 비용만 조금 보탰을 뿐입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요즘 너무 바빠. 새로운 연구 과제 심사 중이라서.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그는 또다시 제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집은 갑자기 비좁아졌습니다. 한약 냄새와 파스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였습니다. 제 삶에는 또 다른 반복의 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이와 시장 보기 외에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식이요법에 맞는 음식을 만들고 마사지를 해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깐깐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세탁기로 시아버지의 옷을 빠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예, 내 시아버지 옷은 손으로 직접 빨아야 깨끗한 거란다. 그리고 준수 옷이랑 같이 돌리는 거니? 더럽게.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다 분리해서 빨았어요. 아버님 옷은 따로, 삶음 기능으로 살균까지 했어요. 그녀는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전기세 아깝게, 우리 때는 기계 같은 거 없었어. 다 손으로 했지. 일이네, 내가 할게. 하지만 그녀는 말하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를 의자에 앉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주는 물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갈등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에 출근했고 부모님이 잠든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그의 역할은 고급 장기 투숙객에 불과했습니다. 가끔 그는 전복죽 세트를 사와서는 말했습니다. 이거 아버님, 어머님 끓여드려. 나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시간이 없어. 저는 전복죽 상자를 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 승진에는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혈압 때문에 쓰러져 저 혼자 밤중에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했던 밤들. 민주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해외 국제의학학회에 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던 순간들. 민준이가 이 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부모 잘 모셔서 애 아빠가 걱정 없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너무 털털해. 여자라면 남편 잘 잡을 줄 알아야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후줄근했습니다. 1년 내내 제대로 된 네일 아트 한 번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 시부모님의 며느리, 준수의 엄마, 그리고 항상 바쁜 남자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갈이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저 오늘 준수는 말 잘 들었어. 부모님은 어떠셔? 관리비 이체했어. 에 국한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가 이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질투하거나 의심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자고 싶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시댁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를 때 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약을 챙겨드리고 시어머니를 주무시게 하고 준수를 재운 후에야 저는 겨우 욕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녹초가 되어 그저 빨리 샤워를 하고 자고 싶었습니다. 가슴에 비누칠을 하다가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 조금 깊은 곳에 여드름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콩알 하나가 피부 밑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진정하며 더 자세히 눌러보았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생리주기가 가까워져서 유선이 뭉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늦게 1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약간 났지만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오빠, 그가 근무복을 갈아입을 때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 방금 발견했는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대해 민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깔끔했습니다. 왜 그래?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좋지 않은 하루를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작은 멍울 같은 게 만져져. 저는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해받은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어디? 누워봐. 내가 볼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노란빛의 침실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의 손, 수백 개의 종양을 절제한 그 손이 제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부부간의 애정 어린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고 냉정하게 눌러보았습니다. 이쪽? 그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아래. 그가 몇 번 더 눌렀습니다.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결절이야. 그는 진단을 내리고는 손을 떼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절? 하지만 딱딱하던데. 아이고, 또 쓸데없는 생각하네. 욕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그냥 섬유선종이야. 출산하고 수유한 여자들. 당신 나이대에는 다들 있어. 정상이야. 그래도 내일 초음파 검사라도 받아보면 안 될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내 말 못 믿어? 내가 종양 전문이야.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초음파는 뭐하러? 돈 낭비, 시간 낭비하면서. 받아? 우리 병원. 요즘 환자 많아서 초음파 하나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 쓸데없는 걱정 마.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고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너무 예민하고 과도하게 걱정한다고 자책했습니다. 얼른 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올랐습니다. 나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그는 제게 등을 돌렸고 5분도 안 되어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가슴에 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결절은 여전히 그곳에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민준의 전문적인 안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제가 그 결절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불행은 홍수처럼 밀려와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난번 가벼운 뇌졸중 이후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제가 시아버지께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 그는 두 번째로 훨씬 더 심각하게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의식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고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30분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모시고 병원으로 가. 나 지금 복잡한 내시경 수술 중이라 빠질 수가 없어. 이 환자 아주 높은 분 가족이야. 일단 아버지 먼저 잘 살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신경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6개월, 꼬박 6개월을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 준수의 유치원,
그리고 병원, 세 곳을 오가는 셔틀이 되었습니다. 제 스케줄은 숨막힐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아침 5시 반 기상, 큰 냄비에 죽을 끓입니다. 일부는 시어머니와 준수를 위해, 나머지는 보온병에 담아 시아버지께 가져갑니다. 6시 반, 아이 밥을 먹이고 7시에 유치원에 보냅니다. 7시 반, 저는 살을 내는 듯한 서울의 겨울 칼바람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회진 시간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마사지를 했습니다. 병원 냄새, 소독약 냄새, 오물 냄새가 제 머리와 옷에 배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는 부랴부랴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항상 가장 늦게 도착했고 상사의 눈을 피해 몰래 자리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가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보온병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튜브를 통해 시아버지께 갈아 만든 죽을 한 숟가락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는 삼키지 못했고 죽은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끈기 있게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셔서 밤을 새우거나 이런 광경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준수밥을 챙겨주셨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 때가 드물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저는 또다시 허둥지둥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들러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아이, 그리고 할머니, 세 사람의 저녁 식사는 항상 급하게 이뤄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준수 공부를 봐주고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저녁 8시,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제로 겨우 고용한 간병인과 교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정확히 10kg이 빠졌습니다. 옷은 헐렁해졌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과장 승진과 국가 연구 과제가 그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승진 심사 중이야.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중요해. 내 앞으로의 커리어가 달렸어. 당신이 조금만 더 힘내줘. 우리 부모님이잖아. 당신 힘든 거 알지만 당신은 내 아내니까. 이해해주지? 이해했죠.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의 월급은 그가 말하길 그 승진을 위한 접대와 로비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적금, 제 쥐꼬리만 한 회계팀 월급이 약값과 기저귀 값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끔 민준이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으로 자기과의 가운을 입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다. 힘내. 그는 아버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러운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의 신의 손은 수수용 메스를 잡기 위한 것이지 자기 아버지의 대소변을 닦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쓰러워하기는커녕 타박했습니다. 네 시아버지 잘 모셔야 한다. 아버님 잘못되면 다 내 복이 부족한 탓이야. 민준이는 큰일하는 애인데 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짐. 제가 바로 짐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작은 결절이 가끔씩 욱신거리며 그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 집안의 현명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밀린 분기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불나방처럼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의 긴 시간 끝에 그는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역시도요. 저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그 전화기는 이제 무미건조한 신호음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2번, 3번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침묵. 저는 그의 과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김민준 교수님 해외 출장 가셨는데요. 싱가포르 학회 참석하셔서 주말에나 돌아오세요. 싱가포르 학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학회에 갔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모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시골 친척들에게 부고를 알렸습니다. 장례식장과 연락했습니다. 민주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발인 날에 딱 맞춰 돌아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곧장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밤샘 비행으로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와 시어머니를 껴안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효자인데 운이 없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집에 없다니. 국제적인 일로 가문을 빛내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난 6개월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수의부터 관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얀 상복을 입고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과 선글라스를 낀 민준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져 시어머니는 쇠약해지셨습니다. 원래 약하셨던 분이 더욱 약해지셨습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3개월 후 그녀 역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한 폐렴이었습니다. 노인의 저항력은 바닥나 있었고 그녀는 집에서 누워 계셨고 저는 또다시 돌봄의 굴레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너는 착한 애야. 민준이가 너를 얻은 건 복이야. 저는 이 마지막 칭찬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번의 장례식. 이번에는 민준이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진 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면에 나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최고급 장례 서비스를 이용했고 조의금을 받았으며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칭찬했습니다. 김민준 과장님은 정말 집안의 기둥이야.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다니. 저는 또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물을 끓이고 차를 내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2번의 장례식 후 우리의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조의금은 민준의 말에 따르면 그가 과장직을 위해 빌렸던 접대비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장례 휴가와 병간호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을 때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부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사정은 잘 알고 있네.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알다시피 회계 업무는 집중력과 연속성이 필요해. 자네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회사에 없었잖아.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이번 회계팀장 자리는 회사에서는 이대리에게 맡기기로 했네. 자네가 경력은 더 많지만 솔직히 올해 자네의 기여는 거의 없었어. 휴가를 너무 많이 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저는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제가 3년을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 제 시간, 제 건강을 희생하여 효심 깊은 며느리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장님 방을 나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왼쪽 가슴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민준의 그 작은 결절, 왠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일한 승진 기회를 잃는 동안 민준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부모님이 편찮으신 동안 내내 바쁘고 접대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직함이었습니다. 민준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성대한 파티였습니다. 그는 동료, 상사,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로서 그의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약간 작아진 낡은 원피스를 입고 살찐 몸매와 초췌한 얼굴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눈부셨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돌며 잔을 부딪히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과장님. 앞날이 창창하시네요. 김 과장님은 능력도 출중하신데 이렇게 든든한 내조까지 있으시니 한 동료가 제게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조. 저는 너덜너덜해지고 제 자신의 커리어를 잃어버린 내조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부부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가슴에 있는 홍 말이야. 요즘 더 커진 것 같고 가끔 욱신거리기도 해. 민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또 걱정하네. 당신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부모님 일 겪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마음 편히 가져.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의 자신감은 저를 흔들었지만 제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절은 더 이상 콩알이 아니었습니다. 피부 밑에 단단히 밝힌 작은 대추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의무사항이었습니다. 매년 그랬듯 저는 회사가 제휴한 개인 종합병원에 검진을 신청했습니다. 민준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절차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틀 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가벼운 지방간. 직장인들의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방 초음파, 좌측 유방 상외측 1, 사지점, 경계가 불규칙한 저에코 종괴 관찰, 수직 방향 성장, 크기 1점, 8x 2점, ECM, BI 레이츠 캐테고리오. 저는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구글 검색은 할 줄 알았습니다. BI 레이츠. 그 옆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 검색은 할 줄 알았습니다. 악성의 전형적인 영상 소견. 악성 가능성 매우 높음. 95% 이상. 악성 가능성 매우 높음. 손에 든 결과지가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지금 회의 중이야.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당장 집으로 와. 저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급한 일이야. 그날 저녁 민주는 불쾌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말한 작은 결절이야. 민주는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보았지만 단 1초 만에 그는 다시 전문가적인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전부 엉터리 병원들이야. 그가 비웃었습니다. 낡은 기계, 실력 없는 의사들,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그냥 BI 레디에스 오라고 써서
환자들 겁주고 비싼 추가 검사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지. 사기꾼들이야. 하지만 악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높고 낮은 게 뭐가 중요해? 내 말 들어. 민준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야. 내가 당신 걱정 안 하면 누가 해? 내일 회사 쉬어. 우리 병원으로 와. 내가 다시 검사해 줄게. 내가 직접 초음파 볼 거야. 당신은 우리 병원 결과만 믿으면 돼. 그의 말은 진정제 같았습니다. 그래, 그는 내 남편이고 최고의 전문가야. 사설 병원 따위가 어떻게 대학병원과 비교가 되겠어? 다음 날, 저는 민준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저를 뒷문으로 데려가 번호표도 대기 시간도 없이 진료를 보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과에서 가장 좋은 초음파실로 데려갔습니다. 누워봐.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남겼습니다. 그는 직접 제 가슴에 차가운 젤을 발랐습니다. 저는 그곳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우스 클릭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 초음파 탐촉자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흑백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것 봐.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경계가 매끄럽고 수평 방향 성장, 침윤 소견 없어. 그냥 유선 증식증, 섬유선종이야. 양성이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판독 결과 줄게. BIRADS3, 양성 가능성이 높은 병변. 악성 확률 2% 미만이야. 그냥 6개월마다 추적 관찰만 하면 돼.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그 병원이 엉터리라고. 민준이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제 가슴에 젤을 닦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음파 볼 줄이나 알겠어? 당신 나 믿어. 아니면 그 사람들 믿어? 오빠 믿어.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조직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아픈 거 좋아해? 그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중심부 생검은 젓가락만 한 굵은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거야. 엄청 아파. 혈종이나 감염 위험도 있고 당신 결과는 명백하게 양성인데 뭐하러 돈 낭비하고 몸에 병을 끌어들여. 그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내 말 들어. 아무 걱정하지 마.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6개월마다 내가 다시 검사해 줄게. 저는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어제의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를 의심했다니. 저는 정말 나빴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 쓸데없는 예민함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초음파실을 나오며 남편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죽음의 문턱을 한 발짝 넘어섰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민준의 초음파 검사 후 느꼈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쌀쌀한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또 바빴습니다. 이번에는 위중한 환자의 응급수술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6시에 문자를 보내 아주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 저와 아들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익숙했습니다. 나의 영웅이니까요. 저는 준수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오늘따라 칭얼거리며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미열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파? 저는 걱정했습니다. 추워.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해열 시럽을 먹이고 아이를 일찍 재웠습니다.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소음 때문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얌전히 자던 준수가 오늘따라 이상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쌕쌕거리고 가쁜 숨소리, 침실 등을 켜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이는 숫덩이처럼 뜨거운 몸으로 누워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얼굴은 새빨갰습니다. 저는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준수야, 준수야. 엄마 말 들려?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로봇, 빨간 로봇, 고열 경련. 저는 약장으로 달려가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39.8도.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저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어. 전원이 꺼져 있다고. 그는 수술 중이야. 수술실 안에서는 휴대폰을 쓸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에게 옷을 더 입히고 얇은 담요로 아이를 감싸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 11시 아파트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경비 아저씨께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린이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안고 여러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혈액 검사실, 엑스레이실. 준수는 피를 뽑을 때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따라 울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그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술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무슨 수술이기에 휴대폰 전원까지 꺼야 하는 걸까? 의사는 준수가 급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때 데려와서 다행이라고. 당장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준수는 마침내 병원 침대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작은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중인데 전원을 완전히 꺼놓는다고? 외과 의사는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해 휴대폰을 특별 모드로 해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간호사와는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준이 일하는 종양내과 사무실의 유선 전화번호였습니다. 졸린 목소리의 당직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종양내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혹시 아직 과에 계신가요? 저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김민준 교수님이요? 간호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시간에 과에 누가 있겠어요? 김 교수님 오늘 야간 당직 아니신데요? 아니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응급 수술이 있다고 하셔서 저녁부터 수술 중이라고. 수술이요? 간호사가 하품을 했습니다. 무슨 수술이요? 저 오후부터 여기 계속 있었는데 그런 수술 없었어요. 김 교수님 5시 반에 칼퇴근하셨는데요. 차키 챙겨서 주차장 가시는 거 봤어요. 오늘 바쁜 약속 있다고 저녁 식사 같이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5시 반 칼퇴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은 병원 복도의 늦가을 밤 공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린이병원 복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애과 당직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시 반에 칼퇴근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는 6시에 제게 문자를 보내 응급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새빨간, 잔인한 거짓말. 그의 아들이 고열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바쁜 약속, 그가 꾸며낸 수술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밤새도록 휴대폰 전원을 꺼야 할 만큼 중요한 약속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와 두려움을 압도할 만큼. 하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수는 간호사가 돌봐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한 옷과 물건들을 더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민준의 그 바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침대에서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무복은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휴대폰은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 중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온 지 한참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씻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와 그의 아들이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저는 그곳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물소리에 민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로 비몽사몽 걸어 나왔습니다. 왔어? 그가 하품했습니다. 수술 끝났어? 아, 그는 아직 자신의 연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한 줄 아나? 내가 한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준수가 고열로 급성 폐렴이야. 지금 어린이병원에 입원해 있어.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걱정의 표정. 전화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백 통은 했지. 전원이 꺼져 있던데.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나 봐. 미안해. 그 수술이 너무 힘들어서. 끝나고 나니 너무 피곤해서 휴대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어디서 수술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병원이지. 당신 과에서는 5시 반에 퇴근했다고 하던데.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는 당신 과에서는 5시 반에 퇴근했다고 하던데. 그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저는 그가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야. 그는 애써 수습하려 했습니다. 나 개인 병원에서 했어. 비공식적인 거라. 그래서 전화기를 꺼야 했고 그만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 오늘 동료들이랑 식사했어. 술도 몇 잔하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뒀더니 전화를 못 받았네. 미안해. 준수가 아플 줄은 정말 몰랐어. 그는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 풀고 지금 당장 같이 아들한테 가자. 그는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어제의 저였다면 저는 믿었을 겁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저 그가 좀 철이 없고 잠시 즐겼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포옹을 피했습니다. 옷 갈아입어. 민주는 제 냉담함에 놀란 듯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갔습니다. 민주는 모범적인 아버지인 척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것저것 묻고 아이를 쓰다듬고 제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준수의 상태가 좀 나아지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준수랑 같이 있어. 난 과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술도 거짓말. 동료와의 식사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료와 식사하는 사람이 휴대폰 전원을 끄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말끔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디테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그가 돌아와서 사과하기 위해 저를 안으려 했을 때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놓였다가 반사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제 왼쪽 가슴에 혹 위에서 아주 잠시 멈칫했습니다. 단 1초, 아주 가벼운 접촉 후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애정어린 접촉도 우연한 접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위한 접촉이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돼지를 만져보며 도축할 만큼 살이 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는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버지야. 하지만 그가 양성이라고 말했던 그 작은 결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입원했던 그 밤 이후 저와 민준 사이에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의 잔소리도 안부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돌봤고 그는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낯선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유진이라고 해요. 민준 오빠 친구인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의 페이스북을 뒤져 아주 깊숙이 10년도 더 된 과거의 게시물들을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민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어떤 여자. 민준의 친구들이 가끔 놀리던 그의 첫사랑, 백월광, 박월광. 저는 한 번도 마음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의 사랑은 있으니까요. 민준 오빠 친구, 저는 경계심 가득한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네, X카페에서 뵙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주도적이고 자신감 넘쳤으며 제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가 아팠던 그 밤 민준의 바쁜 약속이 이 친구와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낡은 오피스룩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그녀는 이미 그곳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을 본 순간 저는 왜 사람들이 그녀를 백월광이라 부르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청초하고 세련된 아름다움. 그녀는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 투명했습니다. 그녀의 분위기, 사랑받고 자신을 위해 사는 여자의 아우라가 제 눈을 똑바로 찔렀습니다. 그녀는 저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살찌고 후줄근하며 아이 병간호에 지쳐 머리가 헝클어진 주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고 세련된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유진이에요. 앉으세요.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드릴 오렌지 주스 시켰어요. 무설탕으로요. 민준 오빠한테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들었어요. 빠르고 간결하고 정확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민준 오빠. 그가 그녀에게 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전 그냥 물이면 돼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지는 1년 좀 넘었고요. 저랑 민준 오빠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서연 씨가 저랑 민준 오빠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전에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상관 있죠.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저를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없거든요. 서연 씨와 결혼한 후에도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유진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 씨의 민준 오빠, 그는 정말 로맨틱해요. 대학 시절에 제가 아팠을 때 밤늦게 여자 기숙사담을 넘어와서 김치죽 한 그릇을 가져다 준 적도 있어요. 저는 문득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준이 제게 단 한 번도 밥을 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요, 유진은 꿈꾸는 듯한 눈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촛불로 제 이름을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자기 인생의 빛이라고 말했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이었습니다. 학회와 승진 심사밖에 모르던 무뚝뚝한 제 남편이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할 수 있었다니? 그래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유진의 얼굴에 잠시 의기양양한 빛이 스쳤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는 아마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서연 씨와 결혼했을 거예요. 그는 아내가 그의 부모님을 돌봐주고 가정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서연 씨, 당신은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내셨어요. 그녀는 저를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욕하는 걸까요? 저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여기 부른 게 단순히 과거 자랑 때문은 아닐 텐데요. 원하는 게 뭐죠? 제 직설적인 태도에 유진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네,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고열로 입원했던 그 밤, 기억하세요? 유진의 질문은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날 밤 유진이 약간의 거짓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불렀어요.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민준 오빠가 저를 돌봐줘야 했어요. 돌봐줘야 했다고요. 저는 그 단어를 되뇌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병원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전화를 끄고 수술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녀를 돌봐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준수가 아픈 줄 몰랐어요. 민준 오빠도 몰랐고요. 다음 날 아침에 소식을 듣고는 정말 많이 자책했어요. 자책,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와 죽은 듯이 자던 그 남자가 자책을 했다고? 그의 해외 출장들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싱가포르에 출장 중이었죠.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민준 오빠는 싱가포르에 간 적 없어요. 저를 만나러 미국에 왔었어요. 세상이 빙빙 돌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 옛사랑을 만나러 갔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그가 선물한 목걸이 기억하세요? 유진이 갑자기 상관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작은 스톤이 밝힌 화이트 골드 목걸이가 기억났습니다.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선물한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고른 거예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여자 선물을 고를 줄 몰라요. 제게 부탁했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줄 거라고. 간단하고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기분 좋게 해줄 만한 걸로 사달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아내, 너무 비싸지 않은 것.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극심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바쁜 와중에도 저를 기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저 남편의 내연녀가 골라준 물건을 받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유진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세컨드로 남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도 여자고 제 자리가 필요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민준 오빠는 다시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귀국한 이후로 저희는 항상 서로를 사랑했어요. 민준 오빠는 서연 씨에게 빚을 졌다고 말해요. 서연 씨가 그의 부모님을 돌봐주고 아이를 키워줬으니까요. 그는 서연 씨에게 상처 주는 걸 원치 않아요. 서연 씨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죠. 빚을 졌다. 원치 않는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원치 않아서 저를 속였군요. 원치 않아서 제 가슴 속에 혹을 내버려 뒀군요. 저는 무심코 내뱉고는 즉시 후회했습니다. 왜 제가 그녀에게 이 말을 했을까? 유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혹이요? 무슨 혹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 유진은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양성이라고 했던 그 혹 말인가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민준 오빠가 말해줬어요. 유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연 씨가 쓸데없이 걱정이 많다고. 자기가 잘 확인했고 그냥 평범한 섬유선종이라고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서연 씨가 요즘 늙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늙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제 남편, 종양 전문의인 그는 제 병을 내연녀에게 들려줄 농담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 1초도 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유진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평온한 표정으로.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앉으세요. 서연 씨. 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과 제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어떤 힘이 저를 다시 앉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대체 저에게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좋아요. 말해봐요. 유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드러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민준 오빠는 이미 상의했어요. 저희는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민준 오빠에게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는 서연 씨와 연기하는 것에 너무 지쳤어요. 진정한 가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와 준수는 뭔데요? 서연 씨와 준수는 과거, 그리고 책임이에요. 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바로 그의 미래예요. 저는 그저 가정을 원해요. 제 아이가 아버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신 아이요? 저는 유진의 평평한 배를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건 아니에요. 유진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와 아이를 갖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군요.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가 떠나면 민준 오빠는 서연 씨를 그냥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위자료를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위자료. 저는 실소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위자료를 준다는 거죠? 그의 거짓말들로. 돈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가 서연 씨에게 돈을 줄 거예요.
아주 많은 돈을요. 서연 씨와 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그럼 더 이상 그 지루한 회계 일도 할 필요 없을 거고요. 그녀는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유진이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 씨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이제 젊지도 않고 살쪘고 후줄근하잖아요. 민준 오빠 없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민준 오빠는 과장이고 전문가예요. 그는 사교 모임에 나갈 때 옆에 어울리는 아내가 필요해요. 서연 씨는 그럴 수 없죠. 제가 바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유진을, 그녀를 아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부터 손목의 얇은 시계까지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부짖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적어도 무너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 말은 할 말 다 했냐고요? 네, 다 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서연 씨에게는 최선의 제안일 거예요. 좋아요. 이제 제 차례네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 앱을 켰습니다. 첫째,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로맨틱했던 과거, 목걸이를 골라준 이야기, 해외 출장 이야기까지 모두 아주 유용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민준 오빠가 제게 위자료를 준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제 혼전 재산인 거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그는 주방 고치는데 돈 조금 보탰을 뿐이에요.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오빠는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그가 당신에게 또 거짓말을 했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에요. 셋째, 저는 그녀가 소화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과장이고 전문가라고 했죠. 하지만 그가 번 돈 전부가 시부모님 장례 비용과 그 과장직을 위한 접대비로 들어간 건 알아요? 아, 그리고 당신을 만나러 미국에 가는 비행기 값도요. 우리의 저축은 사실상 제 돈이었지만 이미 바닥났어요. 그는 지금 껍데기뿐이에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진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원하고 자리를 원한다고 했죠. 제게 떠나라고 요구했고요.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상간녀의 자격으로요? 저와 민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유진이 평정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는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적한 카페에 유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세컨드로 남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가 서연 씨에게 위자료를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서연 씨는 살쪘고 후줄근하잖아요. 제가 바로 그의 미래예요. 유진은 새파랗게 질려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마.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보는 많으니까. 우리가 나눈 대화 전체. 당신이 기숙사 담 넘은 이야기 자랑할 때부터 제게 떠나라고 요구할 때까지 전부 녹음했어. 외도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제공해줘서 고마워. 유진은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백월광 씨, 텅 빈 주머니에 병적인 거짓말쟁이에
방금 아내에게 현장을 들킨 남자와 밝은 미래를 보내시길.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과 차갑게 식은 차만 남겨둔 채 저는 카페를 나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오후의 바람은 세차게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변호사 우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저를 보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녹음 파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선배님, 우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외도 증거입니다. 유진이라는 분이 스스로 모든 걸 인정했네요. 당장 이혼 소송 진행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우진아, 이 녹음 파일을 지금 당장 내 남편에게도 보내줘. 우진은 조금 놀랐지만 제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짧은 이메일을 작성하고 음성 파일을 첨부한 뒤 민준의 회사 이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저는 우진의 사무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우진을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켠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어디야? 민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하고 신사적인 과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유진이 말을 녹음해. 당신, 나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그가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다 들었고 나도 다 들었어. 서연.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사생활 침해로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어. 저는 우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빠도 여보도 아닌. 우리 이혼해. 수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분노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랑 연기하는 게 지쳤다며. 그래서 내가 당신을 해방시켜주는 거야. 당신, 일 크게 만들지 마. 민준이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연, 미안해. 나랑 유진이는 그냥 잠깐이었어. 당신은 내 아내고 준수는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 생각 좀 해. 당신은 아들 생각했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고열로 헛소리를 할 때, 전화기 끄고 옛사랑 돌보러 갔을 때, 당신은 아들 생각했냐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미국으로 그녀를 만나러 날아갔을 때 아들 생각했냐고. 민주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집은 내 거고 저축은 당신 부모님 모시는데 다 썼어. 당신은 유진 씨한테 말한 대로 껍데기뿐이야. 무슨 자격으로 내게 위자료를 준다는 거야? 서연,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매정한 건 내가 아니야. 이혼. 동의하면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동의 안 하면 이 녹음 파일 가지고 소송할 거야. 생각해봐. 존경받는 종양내과 과장이 아내에게 외도 사실혼 관계로 소송당하면 어떻게 될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아닌 그가 모든 것을 바쳐 얻은 명예와 커리어. 좋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이혼해.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끄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3분짜리 통화로 결정되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해진 수순에 따른 결혼식. 26세에 온순하고 예의 바른 회계사였던 나. 30세에 전도유망한 레지던트였던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의사 남편을 얻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정을 잘 돌볼 며느리를 얻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진이 말한 것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혹은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은 책임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그저 희극이었고 저는 그 희극 속 가장 어리석은 광대였습니다. 제가 유진을 마주하고 민중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초인적으로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한 달 전에 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변화는 제가 혼자 고열로 헛소리하는 준수를 안고 병원에 있던 그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복도에 앉아 작고 어린 아들이 힘겹게 숨쉬는 것을 보고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남편이라 부르던 남자, 제 청춘과 커리어를 바쳐 그의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그 남자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가 외도했다는 사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외도는 욕망 때문일 수 있지만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생사의 기로에 버려두는 것은 뼛속까지 잔인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준수가 아직 병원에 있을 때부터 저는 저만의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와 아이가 좋아하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펑퍼짐한 홈웨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낡고 해진 옷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비싸지는 않지만 몸에 잘 맞고 단정한 옷 몇 벌을 주문했습니다. 온라인 운동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매일 밤 준수가 잠들면 거실 한가운데에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했습니다. 미친 듯이 운동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을 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분노와 실망을 털어내기 위해 운동했습니다. 화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부어있던 제 얼굴이 약간의 립스틱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허브차 한 잔을 타서 밤늦게까지 부엌을 치우는 대신 발코니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민주는 이 변화를 알아챘지만 그는 그의 바쁜 일에 신경 쓰느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히려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더 이상 그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해. 한 번은 출근 전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저를 보고 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달라졌어. 꾸미고 다니고 내가 보려고 꾸미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초라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더 말없이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바로 이 내면의 변화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유진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는 살찌고 후줄근한 주부 서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태어난 서연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역겨웠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제가 녹음 모드를 켠 휴대폰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저는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과의 대결에서 제가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더 이상 민준을 제 세상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끔찍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우진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백골광에게 달려가 위로를 받고 있겠지요. 저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소식이 닥쳤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대학 동기의 개인 페이지에서 부고를 보았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민지를 추모하며 너는 용감하게 싸웠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지. 나와 회계학과 동기였던 그 민지. 저는 서둘러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우리과 민지. 무슨 일이야? 너 몰랐어? 친구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민지. 유방암이었대. 작년에 발견했는데 벌써 전이 돼서 너무 빨리 갔어. 서연아. 불쌍하게도 애들이 아직 어린데 유방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민지. 저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저처럼 온순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처럼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녀도 언젠가 요즘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장례식을, 제 자신의 피로를, 민준의 작은 결절을, 그의 양성, BILADS, 3판정을, 아프기만 하니 조직검사는 필요 없다는 그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공포가 처음으로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아이가 아팠던 밤 이후, 유진과의 대결 이후 겨우 쌓아 올린 침착함과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혼, 외도,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생명. 만약 만약 민준이 말한 것처럼 양성이 아니라면 내 친구 민지는 죽었습니다.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녀도 제 나이였고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공포도 유진에 대한 공포도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제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준수를 이 세상의 잔인한 아버지와 낯선 여자와 함께 홀로 남겨두고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필요했습니다. 민지의 죽음은 경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이혼 전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생명을 위한 전쟁.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 가슴 속의 혹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가 그저 외도한 나쁜 남편인지 아니면 정말로 악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연기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서연, 어리석고 믿고 두려워하던 시절의 서연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민지의 죽음은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역겨움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이혼을 요구한 날 이후로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왜? 오빠. 저는 목소리를 떨며 흐느끼려 애썼습니다. 민준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 방금 들었어. 내 대학 동기 민지 죽었대.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진짜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민지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걔도 유방암이었대. 그래서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혹이 무서워. 저는 흐느꼈습니다. 오빠, 혹시 그 병원 말이 맞았던 거면 어떡해? 요즘 더 아픈 것 같아. 나 죽을까봐 무서워. 민지처럼 될까봐. 쓸데없는 소리.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 톤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지금은 너무 무서워. 난 오빠밖에 못 믿어. 오빠는 의사고 내 남편이잖아. 나 다시 검사해주면 안 될까? 아무도 못 믿겠어. 오빠만 믿을게. 저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을 후회하며 건강을 핑계로 화해를 청하는 공포에 질린 아내, 외도가 발각되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민준처럼 오만한 남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를 달래면서 동시에 그의 계획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알았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윗사람의 태도로. 그만 울어.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당신이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야. 내일 아침 9시에 병원으로 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초음파 봐줄게. 당신 안심시켜주려고. 네, 고마워요, 오빠. 저는 거짓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음은 즉시 멈췄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헐렁한 재킷 안에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재킷 주머니 속 휴대폰은 녹음 모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병원에 갔고 그는 여전히 저를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전히 그 고급 초음파실이었습니다. 누워.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런 다툼도 없었던 것처럼, 유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전문가인 남편의 역할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누웠습니다. 차가운 젤이 다시 제 가슴에 발라졌습니다. 그가 불을 껐습니다. 무서워. 민지처럼 될까봐 무서워. 저는 제 연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면서. 민주는 탐촉자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 그 신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가 전문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그럼 여전한 거예요? 여전해. 양성. BIRADS3. 내가 전문가인데 내 말도 못 믿어? 그냥 섬유선종이야. 당신 친구가 죽은 건 늦게 발견해서 실력 없는 의사 때문이고, 당신은 내가 있잖아. 그의 오만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럼 조직검사는 필요 없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직검사를 해야 확실하다고 하던데. 민주는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한 것처럼. 또 아픈 거 좋아해? 그는 지난번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조직검사는 아주 굵은 바늘로 찔러서 엄청 아프고 감염 위험도 있어. 당신 혹은 명백하게 양성인데 뭐하러 돈 낭비하고 몸에 병을 끌어들여. 그는 탐촉자를 내려놓고 제게 휴지를 던졌습니다.
닦아. 집에 가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혼 얘기는 천천히 해. 당신 건강부터 챙겨. 그는 마치 제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슴을 닦았습니다.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초음파실을 나왔습니다. 재킷 주머니 속 휴대폰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친구의 죽음 이후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종양 전문의인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이용해 제게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섰습니다. 머릿속에서 뚝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그를 잇는 마지막 가장 가느다란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저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변호사 오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진은 제가 두 번째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선배님. 오진은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아야 했습니다. 이건 의료과실을 넘어섰어요. 그는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맞아. 저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진아,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어? 네. 그는 의사야. 만약 그가 나를 죽이고 싶었다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왜 독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오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이 방법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선배님의 치료를 지연시켰을 뿐이죠. 재판에 가면 그는 전문적인 판단 착오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를 고의적인 살인미수로 기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기를 찾아야 해.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저버릴 만큼 강력한 동기를. 동기요? 오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와의 사랑? 하지만 선배님 말씀대로 그는 텅 빈 주머니인데 선배님을 버리고 그녀와 결혼해서 얻는 게 뭐죠? 아니, 사랑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돈이야. 돈이어야만 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희미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저녁, 제가 준수를 낳은 직후였습니다. 민주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생명보험에 들었어. 당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거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매일 꼼꼼하게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인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서류에 생각 없이 서명했던 것입니다. 오진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험, 생명보험. 오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선배님, 설마, 나 지금 당장 집에 가봐야 해. 그 계약서를 반드시 찾아야겠어. 저는 오진의 사무실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발 민준이 아직 유진과 함께 있기를.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실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만진 적 없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준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집문서, 텅 빈 통장, 그리고 짙은 파란색 파일이 있었습니다. 비생명보험 계약서, 손을 떨며 열었습니다. 원본 계약서, 피보험자, 김민준, 수익자, 아내 서연, 아들 김준수, 사망보험금, 10억 원. 아니, 이게 아니야. 무언가 더 있을 거야. 저는 파일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끼워져 있던 계약 변경 추가 약정서. 이 약정서는 8개월 전에 서명되었습니다. 8개월 전. 그때가 언제였지? 아, 바로 제가 처음으로 혹을 발견했던 날 직후였습니다. 그가 그의 신의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며 작은 결절이라고 진단한 직후 보험 계약자 김민주는 피보험자 아내 서연에 대한 보험 계약 변경 및 추가를 요청함.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변경사항. 피보험자 서연의 질병 사망 시 보상금 증액. 그리고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50억 원. 유일 수익자. 남편 김민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뭉치가 흩어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혹에 대해 알리자마자 전문가인 그가 그 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바로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험사에 전화해 제 사망보험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접대비, 부모님 장례비, 그리고 아마도 대출까지 받아 저를 위한 급증한 보험료를 냈을 것입니다. 그는 승진심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는 태연하게 제게 초음파 검사를 해주고 회사의 BI 레디에스 5 결과가 나타나 계획을 망치자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그것을 BI 레디에스 3 양성으로 덮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너무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험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면책 기간이 지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치료받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랐습니다. 질병으로, 유방암으로 죽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죽음. 그에게 50억 원을 안겨줄 죽음. 유진, 사랑. 모든 것은 핑계였습니다. 그는 늙고 살찐 아내에게서 벗어난 후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50억 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아팠던 밤의 바쁜 약속,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해외 출장, 모든 돈은 이 완벽한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죽음보다 더 무서운 추위만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제 옆에서 잠들었던 남편이 농부가 벼가 읽기를 기다리듯 제가 죽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설치한 덫 죽음의 대기실이었습니다. 저는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는 이혼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제가 잠시 맡겨둔 이모 댁에 있었습니다. 준수야, 착하게 잘 있지? 엄마 일 거의 다 끝났어. 곧 데리러 갈게. 그리고 우리 아주 멀리 여행 가자. 네. 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받아요. 엄마. 응. 받아. 저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애써 삼켰습니다. 엄마랑 바다 가자. 저는 서둘러 제 옷과 준수의 옷을 여행 가방에 쌌습니다. 집문서, 제 명의로 된 모든 서류, 여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험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회사 부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야? 부장님이 놀랐습니다. 집안의 일이 좀, 그리고 제가 아파서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준수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모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더 묻지 않고 제 손에 돈을 조금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연줄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암센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싸지만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대형 사립암 전문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우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나이 지긋한 과장님께 모든 서류, 회사의 BI 레디에소 결과와 대학병원 과장 김민준이 서명한 양성 BI 레디에스 3 결과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과장님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두 초음파 결과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초음파실 준비해. 지금 당장 중심부 생검 필요한 응급 환자야. 저는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커튼도 희미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했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초음파를 진행했고 과장님은 그 옆에 서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경계가 불규칙하고 수직 성장, 침윤, 혈관 증식. 이걸 BI-RADS 3이라고 한 사람은 다시 배우고 와야 해. 저는 아무 감정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검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말했던 그 굵은 바늘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끔찍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 고통은 제가 겪어온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고통은 진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일 후 3세기처럼 길었던 3일이 지나고 저는 과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 씨,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윤성 유관암입니다. 병기는 이기비로 판단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종양이 아직 원격 전이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 간, 뼈, CT 모두 깨끗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 병기에서 완치율은 매우 높습니다. 치료 계획을 잘 따르신다면 90%까지도 가능합니다. 먼저 수술을 하고 그 후에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할 겁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고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제가 8개월 전에 이걸 발견했는데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가 필요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면요? 과장님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의사가 그런 진단을 했습니까? 그 이름 대세요. 그건 범죄입니다. 만약 8개월 전에 생검을 받으셨다면 아마 일기였을 겁니다. 종양도 지금의 2.2cm가 아니라 1cm에 불과했을 거고요. 보존 수술만으로도 충분했을 거고 항암 치료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BI-RADS 5 종양을 BI-RADS 3으로 진단한다? 그건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그건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진단을 받았고 살 희망을 얻었으며 민준의 범죄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진단과 과장님의 분노에 찬 확인을 받고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민준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우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의 위원회의 서명이 담긴 두꺼운 병원 기록 파일, 50억 원으로 증액된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 그리고 결정적인 2개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진이 외도를 인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민준이 전문가의 목소리로 제게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고 조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선배님,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충분합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겁니다. 고소장은 하나가 아닌 3가지 죄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보험 사기 미수. 둘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의료법 위반. 우리는 악의적 의도를 증명할 것입니다. 셋째,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사실혼 관계 유지. 민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그저 으름장만 놓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제가 울기만 하는 어리석은 아내 서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당신 미쳤어? 나를 고소해. 정말 나를 파멸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당신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야. 저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구하고 정의를 찾고 있을 뿐이야.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어. 당신은 그저 나쁜 남편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어. 나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아들 생각은 안 해? 아들은 아빠 없이 살게 될 거라고. 아들은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물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전문적인 판단 착오였고 생명보험은 남편의 정상적인 관심 표현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그저 일탈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얕봤습니다. 그들은 꼼꼼한 회계사이자 배신당한 아내를 얕봤습니다. 그들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1년여 전 제가 잦은 출장 이후 민준에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 밑에 아주 작은 배터리가 오래가는 GPS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잡고 싶다는 희망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제가 너무 지쳐서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앱을 열었습니다. 폴더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앱, 그것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텔을 오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일정이었습니다. 매일 민주는 5시 30분에 퇴근했고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교회의 한 고급 아파트로 갔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밤 그 녹색점은 다음 날 아침 6시에 병원으로 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제 아들이 열이 났던 그 밤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그 밤 그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진을 만나러 미국으로 날아가기 전에도 저는 이 주소를 우진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줘. 일주일 후 우진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꽉 잡으세요. 말해봐. 그 아파트, 유진이라는 여자가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뭘 찾았는지 아세요? 이웃들 말로는 그녀가 혼자 살지 않는데요. 아이랑 같이 산대요. 1살 넘은 남자아이요. 1살이 넘었다고.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유진이 귀국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민준. 제 목구멍이 타는 듯 했습니다. 민준과 그녀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거야. 네, 맞습니다. 선배님, 우진이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혼 관계와 혼인빙자 간음죄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단순히 외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반격은 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회계사인 저는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영수증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6개월간의 병원비, 시아버지를 돌본 간병인 비용, 약값, 시아버지 장례 비용, 시어머니 장례 비용, 그가 선물이라며 사온 전복죽과 보약값. 재판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돈은 공동저축에서 지출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제 월급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월급은 그가 말했듯이 접대와 과장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동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그의 부모님을 위해 사용되었고 심지어 제 개인 돈까지 보태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줄근한 회계사 아내가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재판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명한 종양내과 과장, 최고의 의료 전문가가 아내에게 끔찍한 죄목들로 고소당했습니다. 언론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 많아지자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준의 병원은 여론과 보건당국의 압력에 못 이겨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그의 직위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친구와 동료들, 그가 돈으로 접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연루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내를 보험 사기로 죽이려 한 의사가 못할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준이 양심까지 팔아가며 쌓아 올린 커리어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모든 것은 대낮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제가 유진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민준이 제게 조직검사를 받지 말라고 조언하는 녹음 파일, 50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4본, GPS 추적 기록, 민준과 유진의 아이 출생증명서, 그리고 제가 모아둔 두꺼운 장례비용 영수증 뭉치. 민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변호 노력은 거대하고 논리적인 증거의 산 앞에서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은 법정에서 더 이상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연스럽게 죽어주지 않은 것을 증오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주는 동기와 수법이 특히 악랄하고 계획적인 보험 사기 미수죄, 그리고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사실혼 관계 유지, 혼외자 출산의 죄가 인정됨. 법원은 또한 보건당국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병합하여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진은 간통죄의 공범으로서 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자백하여 감형을 바란 덕분에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입원했습니다. 여행 가방과 준수를 데리고 아이는 제가 수술하는 동안 잠시 이모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과장님이 직접 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혹은 제거되었고 림프절도 절제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준수가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하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엄마, 서유기에 나오는 스님 같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스님이야. 지금 경전을 얻으러 가는 길이야. 인생이라는 경전을. 저는 더 이상 살찌고 후줄근한 주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랐지만 건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연, 죽음의 문턱을 넘어 제 몸에서 병적인 종양을, 그리고 제 인생에서 해로운 종양을 제거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의 미래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밝았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눈부시고 희망 가득한 빛이었습니다.